이 아줌마가 민간인 주제에 뭘 그렇게 따져? 여긴 군대고 여기선 내가 법이야. 위병소 병장이 껌을 씹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는 500명이 지켜보는 연병장에서 계급장이 뜯기며 바닥에 무릎 꿇었죠. 대체 이 여성의 정체는 무엇이었고 그 부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의 한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도 육군 제5보 병사단 열쇠부대의 위병소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비무장지대와 가까운 최전방 부대답게 철책선 너머로 보이는 민통선 지역은 인적이 드물었고 오직 바람만이 얼어붙은 대지를 가로질렀다. 오후 2시경 부대 정문 앞에 육중한 검은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한 대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멈춰 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내렸다. 그녀는 화장기라곤 전혀 없는 맨얼굴이었지만 또렷한 이목구비와 냉철한 인상이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겼다. 키는 170cm가 넘어 보였고 평범한 검은색 가죽 재킷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민간인 여성이었다. 강서윤. 올해 38살인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소장 계급을 달고 있는 현역 장성이었다. 어깨에 별 2개를 단 소장으로서 제5보 병사단의 사단장직을 맡고 있었다. 그것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부임한 지 이제 6개월째였다. 그녀의 경력은 화려했다.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에 배치되어 15년간 복무했다.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임무, 해외 파견 작전 등 수많은 위험천만한 임무를 완수하며 살아남았고 그 과정에서 얼음 여우라는 별명을 얻었다. 냉철한 판단력과 정확무오한 사격 실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정신력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늘 서윤은 사단장이 아니었다. 그저 동생을 면회온 누나일 뿐이었다. 그녀에게는 5살 아래인 강태호라는 남동생이 있었다. 25살인 태호는 대학을 졸업한 뒤 지난해 육군에 현역으로 입대했고 하필이면 누나가 지휘하는 제5보병사단에 배치되었다. 물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서윤이 은밀히 인사부서의 요청에 동생을 자신의 눈이 닿는 곳에 두려 했던 것이다. 태호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고 군 생활을 견딜 수 있을지 서윤은 늘 걱정이었다. 더욱이 태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서윤의 손에서 자란 만큼 그녀에게는 동생이자 아들 같은 존재였다. 서윤은 차에서 내려 부대 정문을 바라보았다. 철제 게이트 옆 위병소에서는 초병들이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며 위병소 쪽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에도 그녀의 눈은 주변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위병소 내부의 정리 상태, 초병들의 복장과 자세, 주변 경계 태세까지 15년 넘게 몸에 밴 특수부대원의 습관이었다. 위병소 안에는 2명의 병사가 근무 중이었다. 한 명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병사였고 다른 한 명은 병장 계급장을 단 고참이었다. 병장의 이름표에는 조승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윤이 위병소 창구에 다가가자 조승준 병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 정확히는 비스듬히 기대어 일어났다고 해야 했다. 그의 자세는 군인으로서는 너무나 불량했다. 전투복 상의 단추는 위에서 2개나 풀려 있었고 전투모는 삐딱하게 쓰고 있었다. 입에는 껌을 씹고 있었는데 근무 중 껌을 씹는 것 자체가 군기 위반이었다. 조승준은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노골적이었다. 서윤의 얼굴에서 시작해 가슴과 허리, 다리까지 천천히 내려갔다.
그리고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서유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신분증을 창구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면회 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단한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조승주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껌을 씹으며 신분증을 집어들었다. 제대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흘끗 보더니 신분증을 창구 위로 내던지듯이 놓았다. 면회요? 누구 면회요? 말투부터 건방졌다. 민간인을 대하는 군인의 예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서유는 참았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태호 일병입니다. 강태호? 조승주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비웃었다. 옆에 있던 후임병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낮게 웃음을 흘렸다. 그 웃음에는 뭔가 불길한 것이 담겨 있었다. 서윤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지만 조승주는 눈치채지 못했다. 아, 그 새끼요? 하긴 그놈도 누나가 하나 있다고 했지. 조승주는 대놓고 욕설을 섞어 말했다. 동생을 가리켜 새끼니 노미니 하는 표현을 쓰는 것도 모자라 서윤을 향해서도 존댓말조차 쓰지 않았다. 서윤의 턱에 힘이 들어갔다.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았다.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었다. 면회 신청서 작성하겠습니다. 서윤이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말했다. 조승주는 코웃음을 치며 면회 신청서를 꺼냈다. 그리고는 서윤의 신분증을 다시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제대로 보는 듯 했다. 그의 얼굴에 비웃음이 더욱 짙어졌다. 강서윤? 나이가 38이네요. 아줌마 나이에 이런 데까지 면회 오시고. 동생 걱정되긴 하겠네요. 아줌마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조승주는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전장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적의 총구가 눈앞에 있어도 심장 박동수를 조절할 수 있었던 특수부대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예의를 갖춰서 말씀하시죠. 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15년간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사람의 목소리였다. 생사를 넘나드는 작전 현장에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던 그 목소리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을 것이다. 하지만 조승주는 달랐다. 그는 오히려 비웃음을 터뜨렸다. 옆에 후임병도 덩달아 희죽거렸다. 조승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그리고는 서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예의? 민간인 주제에 군인한테 예의를 운우네요. 여긴 군대예요, 아줌마. 여기선 내가 법이에요. 그는 껌을 씹으며 서윤의 어깨를 툭 쳤다. 가볍게 친 것이었지만 그 행동은 명백한 신체 접촉이었고 민간인에 대한 폭력 행위에 해당했다. 서윤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그녀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조승준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고 그를 바닥에 제압하는 것은 1초도 걸리지 않을 것이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배운 근접 전투 기술이 온몸에 각인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참았다. 주먹을 꽉 쥔 채 온몸에 힘을 주어 참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다. 여기서 자신이 이 병장에게 손을 댄다면 그것은 민간인의 폭력이 될 것이고 동생 태호에게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힐 것이었다. 누나가 부대에 와서 선임을 폭행한 병사라는 꼬리표가 태호를 따라다닐 것이고 남은 군 생활은 지옥이 될 것이었다. 그래서 서윤은 참았다. 이를 악물고 주먹에 손톱이 파고들도록 꽉 쥔 채로 참았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조용히 말했다. 면회 신청서 주십시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조승주는 그제야 뭔가 느낀 듯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다시 건방진 태도로 돌아왔다. 그는 면회 신청서를 서윤 앞에 던지듯 내밀었다. 작성하세요. 그리고 면회 가능한지는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으니까 거기서 기다리세요. 서윤은 신청서를 받아들고 옆에 대기실로 향했다.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조승주는 옆에 후임병에게 낮게 속삭였다. 저 아줌마 뭐야? 표정 왜 저래? 무섭게. 후임병이 희죽거리며 대답했다. 병장님, 그냥 강태호 누나잖아요. 그 새끼 요즘 맨날 맞아 죽겠는데 누나가 와서 뭘 어쩌겠어요? 둘은 낮게 웃었다.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지금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중 하나이자 제5보 병사단 전체를 지휘하는 별 2개의 소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성이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도. 대기실에 앉은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연병장 너머로 보이는 막사들, 그 어딘가에 동생 태호가 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가슴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조승준의 반응, 그가 태호를 언급할 때의 비웃음, 그리고 맨날 맞아 죽겠다는 후임병의 말. 모든 것이 심상치 않았다. 서윤은 가방 속 깊숙이 숨겨둔 물건을 떠올렸다. 별 2개가 수놓아진 전투모. 사단장의 상징.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아직은 동생을 면회온 누나로 남아야 했다. 서윤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연천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다. 그리고 그녀는 기다렸다. 동생을 만날 시간을. 30분이 흘렀다. 서윤은 대기실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위병소에서는 여전히 조승준 병장의 건방진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그는 후임병과 함께 근무는 뒷전으로 한 채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서윤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15년간 707 특수임무단에서 복무하며 수많은 적들을 상대했지만 지금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적은 거의 없었다. 마침내 위병소 문이 열리고 조승준이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삐딱한 자세로 서윤에게 다가왔다. 면회 가능하답니다. 근데 강태호 그 새끼 요즘 상태가 별로라서 면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조승준을 지나쳤다. 조승준은 서윤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잠시 움찔했지만 곧 다시 비웃음을 지으며 면회실 방향을 가리켰다. 저쪽입니다, 아줌마. 10분 안에 나올 겁니다. 서윤은 면회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주변을 관찰했다. 벽면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복도 한쪽에는 담배꽁초가 버려진 빈 음료수 캔이 놓여 있었다. 부대 관리 상태가 엉망이었다. 사단장으로서 본다면 당장 대대장을 불러 문책해야 할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았다. 지금은 사단장이 아니라 누나였다.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작은 방 안에는 간이 테이블과 의자 2개가 놓여 있었다. 창문으로는 연병장이 보였고 멀리 막사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서윤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가 조금 넘었다. 겨울 해는 빨리 지기 때문에 몇 시간 후면 어둑어둑해질 것이었다. 5분쯤 지났을까? 면회실 문이 열렸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동생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강태호였다. 25살의 젊은 청년. 일병 계급장을 단 그는 전투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참혹했다. 왼쪽 눈 주위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며칠은 된 듯한 멍이었다. 노란빛과 보라빛이 섞인 그 멍은 상당히 세게 맞았다는 증거였다. 입술도 터져 있었고 턱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태호의 손이었다. 태호가 문손잡이를 잡았을 때 서유는 그의 손등을 볼 수 있었다. 양쪽 손등에는 동그란 화상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다. 담배를 손등에 직접 눌러 지진 자국이었다. 속칭 담배빵이라고 불리는 가혹 행위의 흔적이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다. 적어도 10개는 넘어 보였다. 서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15년간 전장에서 온갖 끔찍한 광경을 봐왔던 그녀였지만 지금 눈앞의 광경만큼 충격적인 것은 없었다. 저것은 자신의 동생이었다. 5살 때부터 자신의 손에서 키운 동생이었다. 아버지가 순직한 후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20살의 나이에 군 생활을 하면서도 동생을 돌봤던 그 아이였다. 태호야. 서윤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불렀다. 태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바닥만 응시한 채 서 있었다.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한 걸음 다가갔다. 태호야, 나야. 누나야. 그제야 태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것은 반가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공포와 절망이 섞인 눈물이었다. 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왜 왔어요? 돌아가세요.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다. 태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계속 말했다. 제발 돌아가요. 여기 오면 안 돼요. 누나가 여기 왔다는 거 알면 저 죽어요.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서윤은 태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태호가 움찔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서윤은 놓지 않았다. 그녀는 태호의 손등에 난 화상 자국들을 하나하나 살폈다. 누가 그랬어?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빼려고만 했다. 누가 그랬냐고. 서윤이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태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훈련 중에 담배를 잘못 들어서. 거짓말이었다. 서윤은 한 번에 알아차렸다. 담배를 실수로 잘못 들어서 양손에 10개가 넘는 화상을 입을 수는 없었다. 더욱이 태호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다. 누군가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태호의 손등에 담배를 눌러 지진 것이었다. 태호야, 나 봐. 누나 눈 똑바로 봐. 서윤이 태호의 턱을 잡아 올렸다. 태호는 어쩔 수 없이 누나의 눈을 마주쳤다. 서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강철 같은 여군 장성, 15년간 특수부대에서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그 여자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누가 그랬는지 말해. 누나가 해결해 줄게. 하지만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안 돼요. 누나가 나서면 더 심해져요. 제발 그냥 가요. 여기 온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냥 가요. 태호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그는 서윤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다. 서윤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동생이 자신을 거부했다.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라고 개입하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다. 태호는 이미 너무 많이 망가진 상태였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부터였어? 누나. 언제부터 시작됐냐고. 서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부드러움이 없었다. 그것은 명령하는 목소리였다. 15년간 특수부대에서 수많은 부하들을 지휘했던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태호는 그 목소리에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군인은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었다.
2달 전부터요. 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2달. 서윤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2달 동안 동생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서윤은 전혀 몰랐다. 물론 태우가 다른 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사단장인 자신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 분노를 더욱 키웠다. 누가 그랬어? 이름을 말해. 태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을 보고는 결국 입을 열었다. 조승준 병장이요. 그리고 그 동기들이요. 조승준. 방금 위병소에서 서윤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 병장이었다. 서윤의 눈에 차가운 빛이 번쩍였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조승준이 태우를 언급할 때의 비웃음, 맨날 맞아 죽겠다는 후임병의 말, 그리고 태우를 새끼라고 부르던 그 경멸적인 태도. 그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뭘 당했어? 전부 말해. 서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그리고 쏟아진 이야기는 참혹했다. 조승준과 그의 동기 3명은 같은 소대의 고참 병장들이었다. 그들은 태우를 집중적으로 괴롭혔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합과 폭언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다. 관물대에 오물을 투척했다. 태우의 개인 물품을 훔쳐서 변기에 버렸다. 밤에 자고 있으면 이불을 뺏어가고 겨울인데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식사 시간에는 밥을 먹지 못하게 했다.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해서 태우는 한 번 바지에 실수를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끔찍했던 것은 정신적인 학대였다. 조승준은 태우에게 편지를 쓰라고 강요했다. 부모님을 욕하는 내용의 편지였다. 부모님은 쓰레기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가족이 부끄럽다는 내용을 쓰게 했다. 태우가 거부하면 폭행했다. 얼굴을 때리고 배를 걷어찼고 손등에 담배를 눌렀다. 서윤은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신이 굳어갔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숨이 가빠졌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유지했다. 태우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다. 동생에게는 강한 누나가 필요했다. 왜 보고 안 했어? 대대장한테든 지휘관한테든. 태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보고했어요. 중대장님한테요. 근데 중대장님은 군대가 원래 그렇다. 내가 약해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조 병장한테 불려가서 2배로 맞았어요. 서윤의 이가 갈렸다. 중대장. 대위 계급의 중대장이 부하 병사의 고충을 무시했다. 그것도 명백한 가혹 행위를 보고받고도 묵인했다. 아니, 묵인을 넘어서 방조했다. 그것은 지휘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직무유기였다. 중대장 이름이 뭐야? 이정훈 대위예요. 서윤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다. 이정훈 대위. 다이아몬드 3개의 계급장을 단 중대장. 그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었다. 대대장은 김성진 중령님이요. 무궁화 2개. 중령 계급의 대대장. 서윤은 모든 이름을 기억했다. 조승준 병장. 이정훈 대위. 김성진 중령. 이들은 모두 대가를 치를 것이었다. 서윤은 태우에게 다가가 그를 꽉 안았다. 태우는 누나의 품에서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2달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다. 25살의 청년이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서윤은 동생의 등을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누나가 해결할게. 아무도 다시는 너한테 손가락 하나 못 댈 거야. 태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안 돼요, 누나. 누나가 나서면 정말 큰일 나요. 서윤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위험한 미소였다. 큰일 나는 건 나한테가 아니야. 너한테 손댄 놈들이지. 면회 시간이 끝났다. 태호는 생활관으로 돌아가야 했다. 서유는 동생을 보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부터는 아무도 너한테 손대지 못할 거야. 약속해. 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누나의 확고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면회실을 나갔다. 서유는 창문으로 동생이 막사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태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힘이 없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밝고 건강했던 동생이 저렇게 망가져 있었다. 서유는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평소 휴대하지 않는 물건이 들어 있었다. 별 2개가 수놓아진 전투모, 그리고 소장 계급장. 서유는 오늘 아침 집을 나서면서 왜인지 모르게 이것들을 챙겼다. 어쩌면 본능적으로 알았는지도 모른다. 오늘 이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서유는 면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하지만 위병소 방향이 아니었다. 그녀는 부대 안쪽으로 향했다. 대대 본부가 있는 곳으로.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었지만 서유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에게는 어디든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이 부대 전체가 그녀의 지휘 하에 있었으니까. 복도를 걷던 한 상병이 서윤을 발견하고 멈춰섰다. 저기, 민간인은 여기 출입 금지인데요. 서윤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차가운 눈빛이었다. 상병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뭔가 이 여성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 것이다. 하지만 서윤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상병은 어리둥절해하며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대대 본부 건물에 도착했다. 서윤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다. 거기에 대대장실이 있었다. 복도에는 몇몇 병사들과 부사관들이 있었다. 그들은 낯선 민간인 여성이 나타나자 수군거렸다. 하지만 아무도 서윤을 막지 못했다. 그녀가 풍기는 기운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서윤은 대대장실 문 앞에 섰다. 문패에는 대대장 김성진 중령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무궁화 2개의 계급장을 단 중년의 남성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김성진 중령이었다. 김 중령은 갑자기 들어온 민간인 여성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누구십니까? 여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서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천천히 전투모를 꺼냈다. 별 2개가 선명하게 수놓아진 전투모를.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 썼다. 김성진 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경례 자세를 취했다. 사단장님. 서유는 차갑게 말했다. 대대 전 장병 연병장 집합. 지금 당장. 김성진 중령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내부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별 2개를 단 사단장이 자신의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것도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한 채.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전중대의 연락. 대대 전 장병 연병장 집합. 5분 안에. 김중령의 목소리는 떨렸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서윤을 바라봤다. 서윤은 창문 너머로 연병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별 2개가 박힌 전투모를 쓴 그녀의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대리석 조각상처럼 단단했다. 사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돌아보지도 않고 차갑게 대답했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중령. 그 한마디에 김중령은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자신의 군 생활이 오늘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부대 내부로 긴급 집합 명령이 떨어졌다. 각 중대의 행정반은 부랴부랴 병사들에게 연락했다.
생활관에 있던 병사들이 전투복을 차려입고 뛰쳐나왔다. 훈련장에 있던 소대는 훈련을 중단하고 연병장으로 집결했다.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왜 갑자기 집합이야? 모르겠어. 대대장님 명령이래. 무슨 일 있나? 병사들은 수군거리며 연병장으로 모여들었다. 부사관들도 영문을 몰라 했다. 사전 공지도 없는 긴급 집합은 흔치 않았다. 더욱이 오후 시간에 대대 전체를 집합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일이 있을 때뿐이었다. 5분이 채 지나기 전에 연병장은 병사들로 가득 찼다. 약 500명의 장병이 중대별, 소대별로 정렬했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긴장감이 연병장을 감쌌다. 김성진 중령이 대대 본부 건물에서 나왔다. 그의 뒤를 서윤이 따랐다.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모두가 눈을 의심했다. 중령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민간인 복장의 여성이었지만 머리에는 별 2개가 박힌 전투모를 쓰고 있었다. 별 2개. 소장 계급이었다. 웅성거림이 퍼졌다.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사단장이 여기 왜 있는 것인가? 더욱이 민간인 복장을 한 채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김중령과 서윤이 연병장 중앙의 단상으로 올라갔다. 김중령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차렷. 그의 목소리도 떨렸다. 500명의 병사가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다. 군화 소리가 연병장에 울렸다. 김중령이 뒤를 돌아 서윤에게 경례했다. 대대 전 장병 집합 완료하였습니다. 서윤은 경례를 받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500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서윤은 천천히 연병장을 둘러봤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을 찾듯이 병사들 하나하나를 훑쳤다. 나는 제5보병 사단장 강서윤 소장이다. 서윤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낮고 차분하지만 강렬한 목소리였다.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오늘 나는 민간인 복장으로 이 부대를 방문했다. 동생을 면회하러 왔다. 강태호 일병. 3중대 2소대 소속이다. 연병장의 정적이 흘렀다. 강태호. 그 이름을 아는 병사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특히 3중대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이었다. 위병소에서 나는 한 병장을 만났다. 그 병장은 면회 온 민간인인 나를 아줌마라고 불렀다. 예의도 없이 껌을 씹으며 나를 무시했다. 심지어 내 어깨를 밀쳤다. 서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긴장했다. 사단장을 그렇게 대했다면 그 병장은 끝난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한 무례는 내가 참을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서윤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면회실에서 내 동생을 만났다. 강태호 일병의 모습은 처참했다. 왼쪽 눈은 멍이 들어 있었다. 양손 손등에는 담배로 지진 화상 자국이 10개가 넘었다. 몸은 떨고 있었고 정신은 반쯤 나가 있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다. 서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게 변했다. 내 동생은 나에게 말했다. 돌아가라고. 여기 오면 안 된다고. 내가 왔다는 것을 알면 자신이 죽는다고. 그 말의 의미를 아는가? 25년을 살아온 젊은 청년이 자기 누나를 보고 도망가라고 외쳤다.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다. 가라고 했다. 그만큼 이 부대가, 이 대대가 지옥이었다는 뜻이다. 마지막 부분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폭발했다. 병사들은 움찔했다.
단상 위에 김성진 중령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조승준 병장. 서윤이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연병장이 순간 얼어붙었다. 삼중대 대열 어딘가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한 병장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조승준이었다. 조승준의 얼굴은 흑빛이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위병소에서 자신이 무시했던 그 여자가 누구인지. 별 2개의 사단장이었다. 자신이 괴롭혔던 강태호의 누나가 사단장이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앞으로 나와. 서윤의 명령이었다. 조승준은 비틀거리며 대열에서 빠져나왔다. 연병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아니, 걷는다기보다는 끌려가는 것에 가까웠다. 그의 다리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단상 앞에 선 조승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바닥만 응시했다. 서윤이 단상에서 내려와 그의 앞에 섰다. 조승준보다 키가 작았지만 그녀의 기세는 조승준을 압도했다. 고개 들어. 조승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서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서윤의 눈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15년간 특수부대에서 적을 죽이며 살아남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조승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내가 내 동생을 때렸나? 저는. 대답해. 내가 강태호 일병을 폭행했나?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했다. 조승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입술만 떨었다. 서윤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내가 내 동생 손등에 담배를 눌렀나? 대답 안 하면 군사재판에서 확인하겠다. 거기선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 조승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듣는 게 아니다. 사실 확인을 하는 거다. 내가 그랬나? 예. 조승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이크가 그 작은 목소리마저 증폭시켜 연병장 전체에 울렸다. 병사들은 경악했다. 조승준이 자백했다. 사단장의 동생을 폭행했다고. 서윤은 조승준의 전투복 어깨를 잡았다. 그리고 병장 계급장을 단번에 뜯어냈다. 계급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조승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50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 병장이 무너졌다.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쓰레기에게 계급장을 달 자격은 없다.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조승준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그의 바지는 이미 젖어 있었다. 공포에 질려 실금한 것이었다. 연병장의 병사들은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봤다. 누군가는 통쾌함을 느꼈고 누군가는 두려움을 느꼈다. 서윤은 조승준을 내버려 두고 단상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다. 이정훈 대위. 앞으로. 삼중대 지휘관석에 있던 한장교가 일어났다. 어깨에 다이아몬드 3개의 계급장을 단 대위였다. 이정훈 중대장이었다. 그는 굳은 얼굴로 앞으로 나왔다. 단상 앞에 서서 격려했다. 3중대장 이정훈 대위입니다. 서윤은 차갑게 물었다. 강태호 일병이 대위에게 가혹 행위를 보고했나? 이정훈은 잠시 망설였다. 거짓말을 할까 생각했지만 사단장 앞에서 거짓말은 자살 행위였다.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군대가 원래 그런 거라고 참으라고 했습니다. 연병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중대장이 부하의 고충을 무시했다. 병사들은 분노했다. 특히 조승준에게 시달렸던 후임병들은 주먹을 쥐었다.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보호하지 않았다. 가혹 행위를 방조했다. 이정훈 대위, 당신은 지휘관 자격이 없다.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즉시 보직 해임한다.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이다. 사단장님. 이정훈이 외쳤지만 서윤은 손을 들어 막았다. 변명은 재판정에서 하라. 물러나라. 이정훈은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그의 군 생활은 끝났다. 다이아몬드 3개를 달기까지 수년이 걸렸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서윤은 다시 말했다. 김성진 중령. 단상 옆에 서 있던 김중령이 화들짝 놀라며 앞으로 나왔다. 예. 대대장으로서 휘하 부대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가혹행위가 2달 동안 지속되었는데도 전혀 몰랐다. 이것은 지휘 태만이다. 김성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텼다. 당신도 보직 해임이다. 육군 본부 감찰실에 이 사건을 보고할 것이고 당신의 책임도 물을 것이다. 사단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김중령이 애원했지만 서윤은 냉정했다. 몰랐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대대장이 부대 상황을 모른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물러나라. 김성진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무궁화 2개의 계급장은 아직 그의 어깨에 달려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의미가 없었다. 서윤은 연병장의 병사들을 다시 둘러봤다. 500명의 눈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는 천천히 힘주어 말했다. 이것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다. 나는 강태호의 누나로서가 아니라 제5보 병사단장으로서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이 부대에서 가혹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누구든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면 계급과 무관하게 처벌받을 것이다. 서윤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다.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해했다. 사단장은 진심이었다. 이것은 말뿐인 훈시가 아니었다. 실제로 병장의 계급장을 뜯고 중대장과 대대장을 해임했다. 강한 힘은 약한 자를 괴롭히는 무기가 아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방패다.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존재다. 그런 군인이 자기 동료를 괴롭힌다면 그것은 군인이 아니라 범죄자다. 서윤의 말이 끝났다. 연병장은 고요했다. 바람만이 차갑게 불었다. 서윤은 단상에서 내려와 조승준 옆을 지나쳤다. 조승준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서윤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헌병대에 연락해 저 병장을 인계하라. 군사재판 준비에 들어간다. 서윤의 명령에 부사관들이 움직였다. 조승준은 헌병들에게 끌려갔다. 그의 군 생활은 끝났다. 아니, 그의 인생 자체가 끝났을지도 몰랐다. 서윤은 연병장을 떠났다. 병사들은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별 2개가 박힌 전투모를 쓴 작은 체구의 여성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강해 보였다. 그날 이후 제5보 병사단에서 가혹행위는 사라졌다. 모두가 알았다. 사단장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조승준은 헌병대 차량 뒷좌석에 실렸다. 수갑이 채워진 손목은 차가웠다. 그의 옆에는 하사계급의 헌병이 앉아 있었고 앞좌석에는 운전병과 중사계급의 헌병분대장이 있었다. 차량은 천천히 연병장을 벗어나 부대 구금 시설로 향했다. 조승준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자신은 위병소에서 근무를 서던 평범한 병장이었다. 아니, 평범하지는 않았다. 그는 부대에서 나름의 힘을 가진 고참이었다. 후임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간부들도 그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수갑을 찬 채 군사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차량이 부대 정문을 통과했다. 조승준의 눈에 위병소가 보였다. 몇 시간 전 자신이 껄렁거리며 서윤을 무시했던 그곳. 그때 알았더라면 그 여자가 사단장이라는 것을.
강태호의 누나가 별 2개를 단 소장이라는 것을.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 구금시설에 도착했다. 헌병들이 조승준을 끌어내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내렸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헌병들은 그를 독방으로 데려갔다. 좁은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변기 하나뿐이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쳐져 있었다. 여기서 대기해. 내일 아침 군사재판 준비 절차가 시작될 거야. 헌병 중사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조승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헌병들이 나가고 철문이 굳게 잠겼다. 조승준은 침대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다. 구금시설은 조용했다. 조승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군사재판, 징역형, 불명예 전역, 그 이후의 살, 모든 것이 암울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강태호, 모든 것이 그 새끼 때문이었다. 강태호가 사단장의 동생만 아니었어도 강태호가 그냥 참고 살았더라면 자신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조승준의 머릿속에 강태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공포에 떨던 그 얼굴, 맞으면서도 참았던 그 표정. 조승준은 이를 갈았다. 분노가 광기로 변해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독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복수. 강태호에게 복수해야 한다. 어차피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 군사재판에서 중형을 받을 것이고 출소한 후에도 전과자 딱지가 붙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차라리 밤 9시쯤이었다. 헌병 하사 한 명이 저녁 식사를 가져왔다. 철문이 열리고 헌병이 식판을 들고 들어왔다. 조승준은 침대에 누운 척했다. 헌병이 식판을 바닥에 놓는 순간 조승준이 벌떡 일어나 헌병의 목을 뒤에서 감았다. 헌병이 놀라 몸부림쳤다. 하지만 조승준은 놓지 않았다. 그는 10년간 군 생활을 하며 단련된 힘으로 헌병의 목을 조였다. 헌병은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었다. 조승준은 헌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의 허리춤에서 열쇠 꾸러미를 빼냈다. 그리고 독방 밖으로 뛰쳐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구금시설은 대대본부 건물과 떨어진 외딴 곳에 있었고 야간 근무자는 많지 않았다. 조승준은 복도를 달렸다. 출구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목표만 있었다. 강태호를 찾아서 죽이는 것. 하지만 맨몸으로는 불가능했다. 조승준은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무기가 필요했다. 총. K2 소총만 있으면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었다. 그리고 조승준은 알고 있었다. 부대 탄약고의 위치를. 물론 탄약고는 엄중히 관리되는 곳이었다. 하지만 야간에는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조승준은 구금시설을 빠져나와 어둠 속을 달렸다.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다. 그는 건물 뒤편으로 숨어 이동했다. 부대 안은 소등 시간이 지나 대부분의 건물에 불이 꺼져 있었다. 조승준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탄약고는 부대 후방 외진 곳에 있었다. 콘크리트로 된 견고한 건물이었다. 입구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조승준은 알고 있었다. 탄약고 옆 행정보급관 건물에 비상 열쇠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행정보급관 건물로 잠입했다. 창문 하나가 잠겨 있지 않았다. 조승준은 그 창문으로 기어 올라갔다. 건물 안은 어두웠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사무실로 향했다. 책상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열쇠 한 묶음을 발견했다. 탄약고 비상 열쇠였다. 탄약고로 돌아갔다. 손이 떨렸다. 조승주는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다.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탄약고 안에는 각종 무기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K2 소총들이 거치대에 정렬되어 있었고 탄약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조승주는 K2 소총 한 자루를 집어들었다. 익숙한 무게감이었다. 그는 탄약 상자를 열고 실탄 한 박스를 꺼냈다. 30발들이 탄창을 소총에 장착했다. 놀이쇠를 당겨 장전했다. 찰칵하는 경쾌한 소리가 울렸다. 조승준의 입가에 광기 어린 미소가 번졌다. 이제 자신에게는 힘이 있었다. 총 30발의 실탄.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었다. 강태호를 찾아서 죽이고 그리고 자신도 죽을 것이었다. 어차피 미래는 없었다. 그렇다면 차라리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나았다. 조승주는 탄약고를 나와 부대 의무실로 향했다. 강태호는 분명 의무실에 격리되어 있을 것이었다. 연병장에서의 충격으로 심리치료가 필요했을 테니까. 의무실은 대대본부 근처에 있었다. 밤 10시가 넘었다. 의무실 건물이 보였다. 1층 창문에 불빛이 새어나왔다. 조승주는 소총을 꽉 쥐고 건물로 다가갔다. 그리고 정문을 발로 걷어찼다.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당직 의무병이 놀라 소리쳤다. 누구세요? 조승주는 대답 대신 총을 겨눴다. 의무병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조승준이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강태호 어디 있어? 저쪽 병실에. 의무병이 떨리는 손으로 복도를 가리켰다. 조승준은 의무병을 밀치고 복도로 들어갔다. 병실 문을 하나씩 열었다. 첫 번째 병실에는 독감으로 누워있는 병사가 있었다. 두 번째 병실도 다른 환자였다. 세 번째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강태호가 보였다. 태호는 놀라 벌떡 일어났다. 조승준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조승준은 총을 태호에게 겨누며 방으로 들어갔다. 이 새끼, 내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조승준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태호는 침대 모서리로 몸을 움츠렸다. 조승준은 총구를 태호의 머리에 겨눴다. 바로 그때였다. 부대 전체에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진돗개 하나. 비상사태 발령이었다. 누군가 탄약고 침입을 발견하고 보고한 것이었다. 부대 전체가 긴급 배치에 들어갔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헌병들이 의무실로 달려오고 있었다. 조승주는 태호의 목덜미를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총구를 태호의 관자놀이에 댔다. 움직이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새끼 머리통 날린다. 조승준이 복도를 향해 소리쳤다. 헌병들이 의무실 입구에서 멈춰섰다. 그들은 권총을 뽑아 들었지만 함부로 쏠 수 없었다. 인질이 있었으니까. 부대 본부에서는 긴급 상황실이 가동되었다. 사단장 강서윤에게 즉시 보고가 올라갔다. 서윤은 사단장 숙소에 있었다. 보고를 받은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조승준이 탈영해서 무장했다고. 예, 그리고 의무실에서 강태호 일병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참모가 급히 보고했다. 서윤은 즉시 움직였다. 그녀는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차에 올랐다. 운전병이 전속력으로 현장으로 향했다. 의무실 앞에는 헌병들과 특공대원들이 포위망을 형성했다. 서윤이 도착하자 현장 지휘관이 경례하며 상황을 보고했다. 조승준 병장이 K2 소총으로 무장하고 강태호 일병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협상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서윤은 의무실 건물을 바라봤다. 1층 병실 창문으로 희미하게 조승준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 태호가 있었다. 서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저격수는 대기 중입니다. 거리는 약 150m입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150m.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야간이었고 인질과 범인이 붙어 있었다. 일반 저격수로는 위험했다. 내가 직접 한다. 서윤이 말했다. 참모들이 놀라 말했다. 사단장님께서 직접 707 특임대 시절 내주 특기가 저격이었다. 나보다 정확한 사람은 없다.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참모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다. 서윤은 저격 소총을 건네받았다. K14 저격 소총이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총을 점검했다. 탄창을 장착하고 조준경을 확인했다. 서윤은 의무실에서 150m 떨어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사격 자세를 잡았다. 엎드려 쏘기 자세였다. 총을 어깨에 밀착시키고 조준경을 들여다봤다. 십자선이 의무실 창문에 맞춰졌다. 조준경을 통해 병실 안이 보였다. 조승준이 태호의 뒤에 서서 총을 태호의 머리에 겨누고 있었다. 서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심장 박동이 느려졌다. 15년간 수천 번 반복한 훈련이 몸에 각인되어 있었다. 목표는 조승준의 총을 든 오른손이었다. 손목 부분. 거기를 맞히면 손목이 꺾이며 총이 떨어질 것이었다. 하지만 난이도는 극도로 높았다. 손목은 작은 표적이었고 조승준은 계속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태호가 맞을 수 있었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조준경 속 십자선이 조승준의 오른쪽 손목에 고정되었다. 바람은 약했다. 거리는 150m. 탄도 계산 완료. 서윤의 검지가 천천히 방아쇠에 힘을 주었다. 그 순간 조승준이 잠시 멈췄다. 완벽한 순간이었다. 서윤은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이 울렸다. 탄환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다. 150m 거리를 순식간에 주파했다. 탄환은 정확히 조승준의 오른쪽 손목을 관통했다. 악! 조승준이 비명을 질렀다. 손목이 꺾이며 K2 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태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그 순간 헌병들이 돌입했다. 그들은 조승준을 제압하고 바닥에 눕혔다. 조승준은 손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 태호는 무사했다. 헌병들이 그를 밖으로 데려왔다. 서윤은 옥상에서 내려와 동생에게 달려갔다. 태호는 누나를 보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서윤은 동생을 꽉 안았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태호도 울었다. 두 남매는 차가운 연천의 밤하늘 아래서 서로를 껴안았다. 그날 밤 진정한 전쟁은 끝났다. 사건 다음 날 아침 육군 본부에서 감찰관들이 제5보 병사단에 도착했다. 그들은 대령과 중령 계급의 고위 감찰관들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이었다. 팀장은 무궁화 3개를 단 박철수 대령이었다. 그는 육군에서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감찰관이었다. 박 대령과 조사팀은 사단장실에서 서윤과 첫 대면을 가졌다. 서윤은 별 2개의 정복을 단정히 입고 그들을 맞았다. 박 대령이 경례하며 말했다. 사단장님, 육군 본부 감찰실 특별조사팀장 박철수 대령입니다. 어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부대에 만연했던 가혹 행위의 실체가 완전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조사는 사흘간 계속되었다. 감찰팀은 강태호를 포함한 피해 병사들을 면담했다. 태호 외에도 조승준과 그 동기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병사가 5명이나 더 있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증언을 했다. 폭행, 가혹행위, 정신적 학대. 조사팀은 생활관을 수색했고 조승준의 관물대에서 태호가 강제로 쓴 편지들을 발견했다. 물증이 확보되었다. 김성진 중령과 이정훈 대위도 조사를 받았다. 김 중령은 부대 관리 소홀과 지휘 감독 태만 혐의를 받았다. 그는 조사관 앞에서 변명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대대가 워낙 크다 보니 모든 병사의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냉정했다. 그것이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중령. 대대장은 휘하 병사들의 안전과 복지에 책임이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정훈 대위는 더욱 심각했다. 그는 강태호로부터 직접 가혹행위 신고를 받고도 무시했다. 이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방조행위였다. 조사관이 물었다. 강태호 일병이 대위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군대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신병 시절 비슷하게 지냈으니까요. 그것이 정당화의 이유가 됩니까? 대위는 지휘관입니다. 부하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정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군 생활은 끝이었다. 조승준은 군 병원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손목 부상은 심각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는 수갑과 족쇄를 찬 채 병상에 누워 있었다. 헌병이 24시간 감시했다. 일주일 후 조승준의 군사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은 육군 본부 군사법원에서 열렸다. 재판장은 별 하나를 단 법무장교 출신 준장이었다. 검사석에는 무궁화 2개의 법무관 중령이 앉았고 피고석에는 수갑을 찬 조승준이 있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가혹행위, 폭행, 상습폭력, 탄약고, 무단침입, 총기 탈취, 인질 억류, 살인 미수. 죄목만 7가지였다. 각 죄목마다 증거가 제시되었다. 태호의 손등에 난 화상 자국 사진, 다른 피해 병사들의 증언, CCTV 영상, 의무실 총격 현장의 탄피. 조승준의 변호인은 정신 이상을 주장했다. 피고는 사건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정신 착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다. 피고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헌병을 제압하고 탄약고에 침입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계획적 범행입니다. 정신 착란 상태의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재판은 이틀간 계속되었다. 증인으로 강태호가 출석했다. 태호는 법정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조승준 병장은 2달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매일 때렸고 담배를 손등에 눌렀습니다. 부모님을 욕하는 편지를 강제로 쓰게 했고 먹지도 자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태호의 증언을 경청했다. 재판장이 물었다.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신고했습니다. 중대장님께요. 하지만 무시당했고 그날 밤 더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다. 이틀 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 조승준은 가혹행위, 폭행, 총기 탈취, 인질 억류 등의 죄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또한 군에서 불명예 제대 처분한다. 조승준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25년. 그가 출소할 때쯤이면 50대 중반이 될 것이었다. 인생은 끝났다. 김성진 중령과 이정훈 대위에게도 처벌이 내려졌다. 군사재판에서 김중령은 직무유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불명예 전역이었다. 무궁화 2개를 달기까지 20년이 걸렸지만 잃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이정훈 대위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가혹행위 방조와 직무유기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역시 불명예 전역이었다.
다이아몬드 3개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조승준의 동기 3명도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들도 태호와 다른 병사들을 괴롭힌 혐의를 받았다. 각각 징역 3년에서 5년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했다. 한편 서윤도 문제를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간 구역인 의무실 근처에서 저격 소총을 사용했다. 비록 인질 구출을 위한 것이었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육군본부는 서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열렸다. 위원회는 별 3개의 중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고위 장성들로 구성되었다. 서윤은 정복을 입고 위원회에 출석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여전히 별 2개가 빛났다. 위원장이 물었다. 강서윤 소장, 귀관은 왜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저격에 나섰습니까? 특공대나 대테러팀에 맡길 수도 있었습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조승준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언제 방아쇠를 당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확실하게 인질을 구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사단장이 직접 총을 드는 것은 지휘 체계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생의 생명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적 감정이 아니라 사단장으로서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150m 거리, 야간 상황, 인질과 범인이 붙어 있는 상태. 일반 저격수로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위원회는 사흘간 심의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위원장이 발표했다. 강서윤 소장의 행동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나 정당방위 및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인질 구출 공로를 인정한다. 따라서 징계 없음으로 결정한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별 2개는 지켜졌다. 사건 이후 2달이 흘렀다. 봄이 찾아왔다. 연천의 매서운 추위는 사라지고 따뜻한 햇살이 부대를 비췄다. 제오보병 사단은 변했다. 가혹행위는 완전히 사라졌다. 서윤은 전 대대를 순회하며 병사들과 직접 면담했다. 그녀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국민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서로를 괴롭힌다면 우리는 존재 의미를 잃는 겁니다. 강한 힘은 약자를 짓밟는 무기가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해했다. 사단장의 말이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의 말이라는 것을. 강태호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2달간 치료를 받았다. 몸의 상처는 치유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는 악몽에 시달렸다. 조승준이 나타나는 꿈, 다시 맞는 꿈. 하지만 심리치료사와 누나의 도움으로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3월 중순 태호는 퇴원했다. 그는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의병 전역 처리되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의병 전역이었다. 태호는 전역 후 누나의 집에서 지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서윤과 태호는 서울로 향했다. 목적지는 국립서울 현충원이었다. 그곳에는 2 남매의 아버지가 잠들어 있었다. 강대현 중령. 그는 20년 전 북한과의 교전 중 전사한 영웅이었다. 무궁화 2개를 달고 조국을 위해 싸우다 산화한 군인이었다. 현충원 입구에서 서윤과 태호는 걸음을 멈췄다. 서윤은 정복을 입고 있었다. 어깨에 별 2개가 햇빛에 반짝였다. 태호는 양복을 입고 있었다. 2 사람은 묘역으로 걸어갔다. 아버지의 묘소는 장교 묘역에 있었다. 비석에는 육군 중령 강대현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서윤과 태호는 묘 앞에 섰다. 서윤이 먼저 경례했다. 태호도 경례했다. 2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잘 계셨습니까?
딸 서윤입니다. 이제 별 2개를 달았습니다. 아버지처럼 군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태호도 말했다. 아버지, 아들 태호입니다. 군 생활은 힘들었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누나가 지켜줬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서윤은 태호의 손을 잡았다. 태호는 누나의 손을 꽉 쥐었다. 2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태호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서윤이 물었다. 태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대학원에 가려고요. 심리학 공부하고 싶어요.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넌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거야. 고통을 겪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니까. 태호는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이제 희망이 보였다. 공포와 절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다.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자신이 군인이 된 이유를. 아버지를 따라 군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더 큰 이유가 있었다.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길이었다. 태호야, 우리 이제 가자. 밥 먹으러. 누나, 뭐 먹을 건데요? 내가 좋아하는 거. 삼겹살 어때? 좋아요. 2 남매는 묘역을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걸어갔다. 봄 햇살이 그들의 등을 따뜻하게 비췄다. 연천의 매서운 겨울은 끝났고 희망찬 봄이 시작되었다. 강서윤과 강태호 2 남매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다. 강한 힘으로 약자를 지키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강서윤 소장은 별 2개의 권력이 아니라 동생을 향한 사랑으로 썩은 부대를 바꿨습니다. 진정한 힘은 높은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 약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는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강서윤 소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의로운 선택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